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긴 연휴가 끝이 나고 5월의 첫 거래일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내일 또 휴장이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장 열렸을 때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5월엔 팔아야 한다라는 주식 격언처럼 앞으로 5월달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오늘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5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배트맨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연휴 동안 좀 푹 쉬셨나요? 네, 오랜만에 푹 쉬었고 재충전의 기회를 좀 가졌고 시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도 좀 했고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가장 당면에 있는 이슈와 어떤 점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다행히 이제 내일이 또 하루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내일 정도 하루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실지 그 부분 좀 생각하신다면 시장은 좀 어렵지만 우리는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얼굴을 보니까 푹 쉬신 것 같아요. 다행이고요. 여러분들도 쉬시는 중에 이렇게 샌드위치 데이로 오늘 또 하루만 장이 열렸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 5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했고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강의 듣기 전에요. 어떻게 하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이 오픈 무료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 대응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만으로 끝나기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 시장 5월의 첫 거래일 시작을 했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거든요. 1조 7천억 원 가까이 지금 매수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동학 개미 운동이다. 또 한 번 2천까지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의 이슈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이 동학 개미 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일단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목에 일단은 갖다 붙였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조 한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집계를 낸 이후에 매수한 물량으로는 가장 최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징금달의 연휴 사이에 끼어 있고 미국의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한 1조 한 5,500억 정도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이 2011년 8월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8월 10일인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굉장히 장이 순식간에 급락하면서 흔들렸던 때입니다. 이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1조 한 5,5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좀 많이 그동안 매수했던 날을 좀 기점으로 보면, 우리 개인들이 이제 완전히 뭐 무식하거나 바보거나 시장을 못 보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은 매수했던 이 날짜들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바닥권에 근접해서 샀던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2011년 8월 11일 날 샀던 때도 잘 보면 바닥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다만 바닥권에 굉장히 근접해서 샀는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흔들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저점을 깨고 흔들고 올라가서 바닥권에 거의 근접해서 샀는데 바닥은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바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거의 비슷했는데 한 달 보름 뒤에 바닥이 나왔고 이후에 시장이 이제 상승해 버렸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개인들이 큰 폭의 매수를 했는데 바닥권 근처에서 바닥은 시차를 두고 나왔다는, 결국 이제 흔드는 구간에 이 한 달 보름이라는 기간을 개인들이 버티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매수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숫자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9,500대 빵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지 이제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동학개미운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동학운동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제 동학운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에서 어떤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됐던 운동인데,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다 그렇죠. 의지나 의미는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빗대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동학운동이 결말을 맺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도장군이라는 전봉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바로 그 오금치 전투에서 이 숫자가 바로 사망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농민군이 9,500명 이상 죽었다고 되어 있고 사망했다 되어 있죠. 일본군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전투라는 게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상대편이 한 명도 안 죽을 수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 고증을 많이 찾아봤는데 일본군 사망자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의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은 결국 어때요? 이 운동을 이끌었던 어떤 지도층에서 뭡니까? 너무 전략적 대응이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민들을 사주로 다 몰아넣었다라는 결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동학개미 운동을 쓸 때 전략이 없이 그대로 시장에 무모하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연 지금 현재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부분에서 이 표현을 썼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꼭 써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오늘까지만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첨예하게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은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휴 기간에 지난주 이틀 연휴에 들어왔을 때 미국 시장이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좋지가 않았다죠.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논하자는 건 아니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좋지 않았냐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제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최악의 실적을 놓고 경기 후퇴론이 본격화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이 하방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관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관점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생각의 파이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실적은 안 좋을 거지만 거기 컨센서스를 워낙 낮게 잡아놔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바닥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좋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애플 실적 발표가
상당히 이제 도화선이 됐습니다. 뭐냐면 애플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2분기 이후에 컨센서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거죠. 뭐냐면 1분기 안 좋은데 2분기는 조금 나아진다든지 혹은 1분기가 안 좋은데 2분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바닥이다 나아진다라는 수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애플이 실적 발표 이후에 최근 한 10년 내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2분기에 바닥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퀘스천을 딱 붙이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 진짜 안 좋아진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나왔다는 거죠. 마침 이제 이 우려와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 좀 겹쳐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주요 종목들이 이제 이번 주 정도면 거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후퇴론까지는 본격화되지 않더라도 우려감이 상당히 이제 좀 증폭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결론은 아직까지 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고개를 갸웃갸웃 끓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실적 시대에 눈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따라가되 마지막 부분에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데 이제 이 눈치를 보는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실적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여기가 이제 최악의 실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최악의 실적이 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이제 실적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여기가 바닥이라면 여기서 U장이든 V장이든 W장이든 어쨌든 바닥이면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바닥론이 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미국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이제 희망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IT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의 상승을 IT 대형주들이 끌었는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바닥론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2차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악의 실적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저 최악의 실적을 놓고 경기 후퇴론으로 가느냐 경기 바닥론으로 가느냐의 싸움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딱 보면 어떠냐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본 게임에 지금 이제 1라운드 딱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조금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현실이죠. 좋은 분위기를 갖고 링 위에 올라갔는데 1라운드 마치고 나니까 일단 생각보다 상대편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딱 머물러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에는 이 최저점의 실적을 가지고 경기 후퇴론으로 갈 거냐 바닥론으로 갈 거냐 해서 1라운드 잽은 후퇴론이 먼저 날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때요? 연휴 직전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게 막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주를 표대해서 금융주를 바탕으로 해서 바닥론에 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IT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외국인들 수급이 확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이 그날 반등을 했고 근데 그 이틀 이후에 이틀간 우리가 연휴 들어갈 때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 상승분을 다 해소시켜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뭡니까? 외국인들이 연휴 직전에 굉장히 좋았던 수급이 오늘은 일단 대폭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라운드 정도가 끝났는데 후퇴론이 조금 우세하다. 요런 정도까지만 지금 일단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2라운드, 3라운드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뭡니까? 돌발 변수가 생겼다 그렇죠.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이 돌발 변수는 좋은 변수도 있고, 나쁜 변수도 있다. 먼저 나쁜 변수를 보겠습니다. 뭐냐면, 좀 우리가 증시를 하면서 최근에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자극한다 그랬죠. 사실 지난주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상태가 안 좋았다 지금 나타났을 때 그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이 한마디에 우리 시장이 어땠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마자 CNN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시장 급락했죠.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차라리 말을 알든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 말을 하든가. 괜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커졌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이 부분이죠. 뭡니까? 지난주 이틀간 미국 시장에 급락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물론 애플 실적도 안 좋았지만 이분은 뭐냐면 코로나19가 해서 중국 책임론을 묻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은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불확실성을 그게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 부과라는 부분 또 들고 나왔다 그렇죠. 이 부분 그 왜 이 말 한마디에 외국인들 수급이 연휴 전에 조선 수급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바뀌었냐?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시장을 이제 금융 위기 때보다는 더 뛰어넘은 시장을 본다 그렇죠. 변동성이.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 빅딜 주는 데가 대공황 때인데 이 대공황 때 뭡니까? 기름을 본 게 이거였죠. 관세 부과였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증시는 겪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로 보면 계속 반복적인 행위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온 것 같지만 과거를 찾아보면 그런 상황에 그럴 만한 일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보면 대공황 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상간에 한 43%, 40% 넘는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비슷하다 그랬죠. 우리도 한 40% 가까이 폭락했죠.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이때도 한 달 만에 한 43% 급락을 했습니다. 43% 급락을 했는데 불과 또 한 달이 안 될 만에, 한 달 정도 만에, 한두 달 만에, 정확히 한두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상승폭의, 하락폭에 50%의 반등을 줬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40% 넘는 급락을 줬다가 단기간에 바로 절반에 넘는 상승을 또 가졌다. 이때가 지금 대공황 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때 뭐가 나왔냐면 시장에 한 50% 정도 반등을 주니까 미국의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 대통령인데 대공황이 끝났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 비슷하다 그렇죠. 비슷한데 지금 이 시점인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바로 스무트 홀리라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 스무트 홀리라는 법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인데 그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 이름을 따서 스무트 홀리라는 법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스무트 홀리라는 법이 나온 이후에 중국이 관세를 대폭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후보 대통령의 그 지지층이 농민이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하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지지층이 농민이었는데 이 농민들을 위해서 관세를 대폭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관세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럼 이왕 올릴 거면 우리 지역은 자동차 생산 많으니까 자동차도 올려줘. 어떤 데는 우린 철강 많이 생산하니까 철강도 올려줘. 너도 나도 처음에는 농산물만 하려고 했다가 공산품이 확 다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관세가 50%에서 많게는 400%까지 올려버립니다. 50% 숫자 400% 지금하고 뭔가 좀 느낌 비슷하다 그렇죠. 이전에 중국하고 붙었을 때. 이렇게 올려버려서 이 당시에 진짜 두 달 만에 한 44% 급락했던 50% 되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이후에. 관세 부과 이후에. 그때 실업률이 한 9%에서 25% 올라가고 미국이 수출 수입 전부 다 60% 이상 급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물론 그때는 어떤 경기 후퇴론에 대한 대공황이고 지금은 코로나19에 의해서 경기 후퇴론이 오냐마냐한 시점인데 40%의 급락을 두고 50% 정도 되돌림 줬을 때 정치적인 문제로 관세 부과하면서 시장이 거의 한 2년 6개월, 거의 3년 가까이 내려앉아 버리는 큰 하락이 나왔다는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뭡니까? 비슷한데 또 이게 나오면 그때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단기간에 얼마나 급락하는 것은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길게 하락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하락했던 기간이 43% 하락했던 기간이 불과 한 달 상간 20일 정도였는데 이후에 지금 이 관세 부과에 의해 하락했던 기간은 2년 6개월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2년 6개월 동안 하락을 맞으면 지금 현재 모든 펀드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던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기간이 워낙 기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 심리가 어때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후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딸려 들어가는 부분이 돼버리면 꼭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가 지금 현재 연휴 전과 연휴 후에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달라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됐다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돌발 변수 중에 좀 좋은 것도 있죠. 뭐냐면 렌데시빌입니다. 지금 오늘 악재에 묻혀가지고 이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는데 아마 시장이 이번 주에 조금 안정화된다면 다시 수급이 좀 좋아진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슈화 됩니다. 뭐냐면 렌데시빌과 FTA 이제 긴급 승인을 좀 받았죠. 일단
좋든 싫든 뭔가 써야 되는 약은 있어야 되겠고 그 약을 쓰기 위해서 긴급 승인이라는 부분을 땄지만 어쨌든 허가는 내줘야 되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사실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약이 굉장히 지금 신종플루 때 유행했던 타미플루 정도의 파급 효과를 지긴다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두려움이 일단 사라진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있다라는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때요? 더 이상 이제 경제가 위축되는 부분은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경기 후퇴율이라는 게 우리가 뭐 활동을 좀 못해서잖아요. 활동을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타미플루 역할을 해준다면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후퇴율까지 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예를 들면 뭐 증시로 인한 V자형 반등처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역할을 못할 때는 어때요? 여름이 지나면 또다시 재확산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 있잖아요.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 추이를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사망자가 여기 정점을 한번 찍었다가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여기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폐지하고 학교도 여기서부터 이제 오픈을 했죠. 학교도 폐지했다가 오픈하면서 학교가 등교를 시작하면서 어때요? 사망자가 결국에는 가을에 봄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치료제가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스페인 독감 때를 비교해 보면 꼭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렘데시비르는 긴급 승인 이후에 제2의 타미플루가 되면 굉장히 증시에 큰 호재가 될 수 있고. 좀 스페인 독감 때처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예측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증시에서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되는 돌발 변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중국 보복 관세에 대한 발언. 그 발언이 오늘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확산됐다 그렇죠. 이게 과연 정치적 쇼잉이든 그냥 립 서비스든 그 수준에서 끝난다면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만에 하나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된다면 증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공황 때처럼 그런 패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호재는 역시 렘데시비르가 FDA 긴급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아마 이번 연휴가 끝난 이후에 증시가 좀 안정화되고 호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수급이 약간씩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처음에 시직신에 들어갈 때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확인해야 되는 점이 있다 그렇죠. 뭐냐면 과연 증시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부분에 대한 뭔가 우리가 하나 검증할 단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어쨌든 우리 증시의 30%가 넘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나 매도에 가장 큰 주체가 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삼성전자 49,800원, 850원 요 가격대를 좀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저 가격대가 지난 급락 때 개인들이 위쪽에서 6만 원대부터 매수를 계속해서 바닥권까지 매수를 해서 맞췄던 단가 평균이다. 그렇죠. 단가 평균인데 개인들의 이제 저 평균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저기서 이제 만약에 49,800원이 49,850원 이 가격대를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볼 때 증시는 급격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 가격대에서 넘어간다라는 거는 개인들의 평균 단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주체는 거의 외국인의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저기에 몰려있는 개인들의 매수 단가를 받아주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저 단가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시장은 굉장히 상방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하나의 관점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저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으면 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수했던 물량들이 물려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답답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가격대를 반드시 잘 확인해서 삼성전자 가격이 5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면 그 결론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시장을 보면 바닥권에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항상 급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은 뭡니까? 최근의 기준은 연기금이 거의 잡는다 그렇죠. 연기금이 바닥을 잡아주면 좀 시장을 행보한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외국인과 개인 간의 물량 막교환이 들어오는데 그 막교환이 들어오는 시점이 삼성전자 가격으로 보면 5만 원 가까이 정도 내외가 된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5만 원 쉽게 넘어간다는 말은 수급적으로도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쉽지만 이제 그런데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외국인들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매도 물량이 줄다가 한 달 전부터 좀 줄다가 또 어쩔 때는 매수도 하다가 매수하는 날에 좀 늘어나다가 적은 물량이지만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어때요? 오늘 500만 주 이상 외국인들이 폭탄을 또 퍼부어버렸다 그랬죠. 삼성전자에. 외국인들 수급이 어쨌든 오늘 좀 인상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부분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오늘 다시 좀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죠. 저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이 바로 좋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은 삼성전자가 5만 원 정도 갈 때 넘어가느냐 그때 외국인들 수급이 좋아질 수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 이번 주 후반부랑 다음 주 초반 정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시장의 중점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어서 잠시 후에 말씀 좀 드릴 건데 확인 부분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장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가장 탑2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서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표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이게 역사적 고증을 따져보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꼭 좋아야 한다라는 이 좋아야 한다라는 결심이 느껴지는 다른 표현으로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떤 표현이 좋을지 계속해서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시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확인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확인 포인트 말씀드릴 건데, 우리 이제 좀 전에 앵커님 굉장히 좀 재밌지만 좀 뼈에 깊은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오늘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안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왜 연기금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두 번의 저점을 겪으면서 시장 패턴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는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 쪽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장을 설명할 때 굉장히 수급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다 그렇죠. 어떻게 보냐면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많은 날은 우리 시장이 플러스입니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적은 날은 마이너스입니다. 연기금의 매수 물량 없이 매도 물량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면 급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보시면 연기금이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 골프 시장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지금 바닥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닥권에서는.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 연기금은 잘 안 삽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바닥을 잡아줄 때는 연기금이 필요한데 예전에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보면 코스피 시장 2,000에 붙으면 연기금이 샀다가 2,200에 붙으면 안 산다 그렇죠. PR로 보면 코스피 시장이 한 12배 정도 가면 연기금이 안 사고 12배보다 좀 좋은 상황이면 사고 요 패턴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죠. 그러니까 연기금도 뭡니까? 요즘에는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턱대고 그냥 시장에 실탄을 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한 PR 제가 작년 계산으로 한 12배 정도를 기준으로 정도 매수하고 말고 좀 삼는 것 같은데 일단 바닥권에서 연기금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줘야지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았던 부분은 최근에 좋았던 부분은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좀 높으면서 계속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연기금이 다시 이제 매도 물량을 좀 돌아섰는데 저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확인이 필요한 이번 주에 이제 확인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과 외국인의 매수 전환 혹은 외국인의 매수 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연기금의 매수 강도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어느 정도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좀 해줘야 우리 시장은 상승 살력을 좀 키울 수 있다. 시장이 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는 한 달도 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시장을 보면 종목을 못 사니까 일단 무조건 종목을 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다 생각되면 단기적인 매매를 해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좀 이끌어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번 실적 시즌까지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던 부분이면 이번 실적 시즌부터는 어때요? 이제부터는 이제 치열하게 눈치 보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종목을 사서는 되는 시기는 좀 지났다라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뭘 사도 올라가는 시기도 좀 지났고 물론 이제 뭘 사도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너무 이제 집약적으로 보지만 좀 크게 본다면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어쨌든 간 실적 시즌이 들어왔고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1분기 실적 코로나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 몇 개 업종 섹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아는데 그럼 그 안 좋은 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2200, 2300 잘 가다가 140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현재 1900, 2000까지 거의 근접할 정도로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1900 좀 살짝 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위치 근처에 와 있는데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과연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만약에 실적 시즌 동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데 1800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실적 시즌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뭐 오늘 지금 이제 1900을 살짝 깨는 모습을 보였지만 1800을 그렇게 밀고 내려왔는데 1800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강한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은 상승 N자형의 형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1800을 깨고 내려가는데 다시 그 밑에 1600 라인을 깨지 않으면 시장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다시 직전 저점을 깨고 다시 급락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00 정도를 지켜주면 물론 이제 앞으로 뭐 200분은 굉장히 큰 수치지만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하방 압력을 받을 때 1800은 깨더라도 1600 라인 정도를 깨지 않으면 그래도 시장은 U자형 상승이나 혹은 W자 이중바닥형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가지고 하방 압력을 받을 건데 그 하방 압력이 나왔을 때 1800을 깨느냐 안 깨느냐 160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1800을 깨지 않으면 상승 N자형 형태, 굉장히 그 역N자의 강한 형태 나올 수 있고 1600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이중바닥이나 U자형의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듯이 하방 쪽으로 뭔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직전 저점은 1400대를 깨면서 완전히 급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럼 1600을 깨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죠. 1600을 깨버리는 순간 일단 직전 저점인 1400대는 이탈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뭐 갈지 안 갈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시적 시즌에 들어와서 1,800을 깰지 안 깰지, 1,600을 깰지 안 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깼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1,800을 깼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1,800을 깨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1,600을 깼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1,600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거지. 그 부분이 깨진다 안 깨진다 이걸 미리 아는 건 어떻게 보면 점장이밖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고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예측이 아니고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A가 됐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B가 됐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가 좀 불리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겠냐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1,800 라인과 1,600 라인을 이번 실적 시즌에서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저 부분을 깨는지 안 깨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번 주 다음 주에 일단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시장 전체를 볼 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 동학 개미 운동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 건데, 뭐든지 우리가 외국인들보다 기관들보다 좀 불리하다. 뭐 불리한 점도 있긴 있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혹은 매매하는데 거래에 대한 툴, 혹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뭐 불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장점이 있잖아요. 저도 외국계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고 국내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관들 같은 경우 왜 역할을 못하냐. 너무 리스크에 대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크지만 역시 제한적인 부분. 사기 싫어도 계속 사야 되고 팔기 싫어도 계속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데 뭐냐면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언제든지 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유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연성이. 근데 어떤 유연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냐는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진입과 청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독이 돼가지고 아무 때나 진입하고 아무 때나 청산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사실 시장의 급락이나 급등에 대한 부분 제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단기 매매를 그냥 하세요. 시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어차피 종목이 좀 하고 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시장이 꺾일 때 한번 손실이 나겠죠. 그럼 팔면 된다는 거죠. 한 번 꺾일 때 5% 10% 그냥 손실 나면 그 전에 5% 10%씩 계속 누적으로 가져오면 그래도 그게 더 남는 장사니까 굳이 시장이 언제 꺾일까를 두려워해가지고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보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르게 하면 뭡니까? 우리는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팔 때 그냥 계속해서 무식해서 팔아야 되고 살 때는 계속해서 무식해서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IT 관련된 섹터의 펀드 물량 30% 비중 줄여. MSCI 한국에서 25% 비중 줄여. 그냥 무식하게 팔아야 돼요. 팔다가 그 다음날 시장이 좋아졌네. 다시 30%까지 채워. 그러면 전날까지 팔던 걸 그 다음날 또 무식하게 계속해서 사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 없네요. 물량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때요?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다 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급락하는데 본인들 물량까지 던져버리면 어때요? 엄청난 큰 폭락이 오겠죠. 프로그램 물량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예전에 봤던 블랙먼데이인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일단 물량 못 던지는 것 같아요. 파생 쪽에서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수하는 식으로 가격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던지면 외국이나 기관이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조금 찜찜하면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번 판 종목은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이렇게 추천을 드릴 때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샀던 종목을 다시 사는 데 대한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배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샀던 종목이 가장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내고 팔았다가 그 종목이 그대로 수급이나 매집이 살아있으면 눌러질 때 사실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뭐냐면 사실 제가 말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니, 다시 살 걸 왜 그렇게 팔았냐라고 얘기하면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샀던 종목을 다시 추천하진 않는데 잘 보면 샀던 종목이 내가 샀던 수익 냈던 종목이 좋은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혼자 매매할 때는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팔았다 다시 살 수 있죠. 그 다음 뭡니까? 불리하면 안 사도 되잖아요. 우리는. 시장이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단기 매매를 계속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팔고 그 다음 뭡니까? 눈치를 보면 되잖아요. 불리하면 지금 당장 안 사도 되잖아요. 어차피 단기 매매 할 건데 무슨 오늘 못 샀던 종목을 그 다음날 못 사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단기 종목이 나오잖아요. 주도주는 어쨌든 시장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주도주를 접근할 때는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금 분기점이 와 있는데 주도를 살 수 있습니까? 시장이 상승세로 가서 눌림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매매를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면 불리하면 어때요?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살 수 있는. 굳이 내가 불리한데 사야 되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1400대에서 좀 긴가민가 하다가 1900대에 넘었었다가 다시 이제 1900대에서 지금 현재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약간 좀 쎄한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1라운드 끝났기 때문에 2라운드, 3라운드 가봐야 이번 주 적어도 주말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 가봐야지만 정확한 결론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뭔가 조금 쎄하면 뭡니까? 일단 나와 있으면 되잖아요. 나와. 시장에 꼭 발을 들여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주도주는 지금 팔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도주 물량을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에 이제 시장이 완연하게 상승을 하면 주도주는 그 다음에 이제 더 엎어야 되고 단기 매매 갈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꺾여버리면 단기 매매는 다 현금화 시켜야 되고 주도주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은 뭡니까?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시장이 극심한 눈치를 봐야 되는 장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내가 그 상태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물론 장기 주도주는 저도 그대로 보유 전략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매매는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면 조금 쉬었다 해도 된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해서 단기 매매 했잖아요. 한 번 정도 끊어갈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부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개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조 7천억을 샀습니다. 1조 7천억을. 1조 7천억을 샀는데 역대 최대 물량입니다. 역대 최대 물량. 물론 저는 이 부분 샀던 부분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저점에 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가장 역대적으로 많이 샀던 물량이 2011년 8월 10일인데 제 기억에 그때 한 1조 5,500억 조금 넘게 샀을 거예요. 1조 5,500 정도 넘게 샀는데 그때도 지나고 보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바닥권인데 어느 바닥권이냐면 가장 첫 번째 나온 바닥권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떠냐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 기간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저점도 한두 번 이상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이 뭡니까?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흔들고 저점을 깼대 뭡니까? 대부분 손절이 나간다. 결국에는 2달 정도 지나서 올라갈 때 여기서는 뭡니까? 누가 이 물량을 들고 있다? 올라갈 것 같으면 외국인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내가 주도주를 샀다면 그대로 대형 우량주라면 들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구간을 내가 계속해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기 물량을.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손바뀜을 위해서 급락을 주거나 이럴 때 굳이 내가 저기서 물량을 들고 버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주도주는 일정 부분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물량은 조금 이런 전략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불과 한두 달 전에 무조건 일단 사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에서 지금은 뭡니까? 눈치를 좀 보자라고 좀 바뀌었다 그렇죠. 이 뉘앙스를 잘 알아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잘 따라다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 급락 때 제가 현금 비중을 말씀드릴 때 거의 안 따라하셨다 그렇죠. 그기다 이번에 반등권에서 올라올 때 주식 사자할 때 또 안 사시는 분들 많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세 번째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눈치를 좀 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치를 안 보고 덥석덥석 주식을 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저하고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다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은 다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할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게 제목을 조금 전에 보셨을 때 좀 고민을 했는데 뭐 마땅하게 짓기가 좀 힘들어요. 동학 개미 운동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는 백전백패였잖아요.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사실 그 표현을 우리가 꼭 써야 되느냐.
한 명도 지금 이기지 못한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자면 숫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숫자가 뭡니까? 9,500대 빵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농민군이 사망한 안타깝게 사망한 숫자고 일본군의 사망 숫자인데 이거는 그럼 뭘까요? 이거는 87,700대 52. 우리 앵커님한테 물어볼까요? 뭔지? 뭘까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네. 그럼 반대 아닐까요? 그렇죠. 그쵸? 역시 대단하시라고요, 앵커님. 눈치로 뭐 때려 맞췄는데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었고,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저 87,700대 52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했다. 물론 그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23전인지 45전인지, 물론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고증을 해서 숫자를 추려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연전연승했을 때, 사망한 일본군의 숫자가 87,700명 정도가 된다는 거고, 그때 당시에 사망한 조선군의 숫자가 52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 52명에는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9,500대 빵만 있었던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87,700대 52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뭡니까? 임진왜란 때 뭡니까? 우리가 의병이 최대로 많이 활성화됐던 시기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냥 역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동학개미운동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한마디로 이거 아닙니까? 전략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덤벼든 거잖아요. 의지는 좋고 의미도 좋고 굉장히 다 취지도 좋은데 아무 전략 없이 그냥 일본군의 기관총 앞에 다 나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순신 장군은 뭡니까? 뭐 우리가 12척 유명한 그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적은 전력으로 상당히 큰 적을 저렇게 많이 몰아세울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잖아요.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어떤 뭐 전략에서 크게 이겼다. 이 부분은 워낙 강조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가장 저한테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선조가 나가서 싸우라고 교지를 몇 번을 내렸는데 안 나가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파직당하잖아요. 외부분의 그 장군들이 만약에 임금이 나가서 싸우라는 교지를 몇 번을 내려보내면 싫든 좋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땠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지금 나가면 완전 백전 백패다 싶으면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끝까지 안 나가잖아요. 저 부분이 뭡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가 계속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좀 쓰는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가서 싸우는 거고, 본인이 나가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때요? 아무리 임금이 시켜서 내려가서 교지를 몇 번 보내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관직이 삭탈당하고 고문을 당하다 할지라도 안 싸우는 거잖아요. 질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기든 지든 일단 무조건 전략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전략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1800을 지키면 어떻게 하고 1800을 깨면 어떻게 할 거고 1600을 깨면 어떻게 할 거고 1600을 지지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략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시장이 코로나19로 급락할 때 현금화 비중을 40%, 50%, 60%, 85%까지 끌고 내려갈 때 결국 85%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만약에 따라왔으면 어때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켜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어때요? 1400대부터 올라올 때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주식을 단기 매매 하라 할 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는 뭡니까? 눈치를 볼 시점에 이제 시장은 들어와 버렸는데 여기서 또 적극적으로 나가면 여기가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면 어때요? 또다시 이제 함정이 또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저 숫자대로 이제 시장을 한번 이겨보는 그 시점을 좀 가지려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시장을 좀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게 아무리 나만의 개통 전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그런 정도의 규정, 어느 정도의 전략을 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뭡니까? 시장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냥 누가 좋다라고 해서 계속 그 종목 사고, 누가 좋다니까 그 종목 사고, 누가 나쁘다니까 그 종목 팔고, 시장이 지금 좋다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계좌가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나요? 시장에 이 위험성을 안고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뭡니까? 무한대의 위험을 안고 지금 들어와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돼 가냐라는 거죠. 물론 저도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주식을 해왔지만 요즘 같은 때 주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란 사태부터 미국과 이란 사태부터 지금 코로나19 이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건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익 내기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항상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르면서 지금까지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물러나야 될 때 리스크 관리할 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일단 내 계좌를 살려놓으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 언젠가는 그게 시장이 또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 오래 남아서 수익을 내느냐 아웃되느냐는 이 부분에 달려있다, 전략을. 결국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은 저 부분이고 단순히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에 어차피 참여를 하셨다면 저 부분 어떻게 짤지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고 시에 대한 적응력을 좀 키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은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키포인트와 확인해야 될 부분 여기에 지금 현재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익을 연결시킬 것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마무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동학 개미운동이 아니라 임란 개미운동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급의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 방법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배트맨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